여러분, 요즘 한국은행 섬뜩한 경고를 자주 내고 있습니다. 솔직히 좀 무서울 정도예요. 좀 무서울 정도로. 이게 금리 인상에 대한 당위성을 위해서 뭐 경고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내용에 들어가 보면요, 야, 이거 우리 경제가 괜찮겠느냐, 뭐 이런 생각을 엄청나게 들게 합니다. 여러분, 이 지표 한번 보세요. 이 지표. 내년 물가 상승률 극단적 전망입니다. 저기서 극단적 전망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요, 10% 확률이라는 단서가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10% 확률이라는. 제가 잠깐 수치를 조금 고치고 가겠습니다. 이게 수치가 틀렸네요. 고치고 가겠습니다. 진짜 극단적인 선택, 극단적인 전망이라고 제가 한 것은 10% 확률이기 때문에 했는데요. 내년에 물가 상승률이 4.6%가 될 거다 하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와,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으세요? 최근에 내놓은 금융안정 보고서를 뜯어보니까 그 금융안정 보고서에 만약에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한다, 그 가정하에 스트레스 테스트를 했더니 10% 확률로 1년 후 물가가 4.6% 높아진다. 그야말로 미친 물가가 아니라 대폭 미친 물가라고 해야 되나요? 대폭 미친 물가가 되는 건가요? 엄청난 미친 물가가 되는 건가요? 그야말로 물가 대폭등이 예상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지금 주거비가 여기에 포함이 안 돼 있거든요. 만약에 주거비를 포함하면 이건 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거예요. 거대 인플레이션. 주거비는 적어도 2% 이상 포함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면 6.6%가 될 수 있다는 건데 이거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 11월 달에 소비자 물가가 3.7%인데도 이것도 폭등이라고 했거든요. 12월 달에도 소비자 물가가 이게 안 떨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12월 달에도.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 물가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이 올라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제 내년 전망일 거 아니에요. 내년 전망. 내년 전망은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소규모 개방 경제이기 때문에요, 해외를 보면 우리 물가 전망이 보입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나 중국의 생산자 물가를 보면 사실 우리 소비자 물가가 얼마나 올라갈지 보인다니까요. 우리는 개방 경제잖아요. 완전히 소규모 개방 경제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미국의 물가가 올라가면 순식간에 우리나라 물가가 올라갑니다. 중국의 생산자 물가가 올라가면 우리나라에 수입하는 물가가 다 바로바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해외 변수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미국의 소비자 11월 달에 소비자 물가가 6.8%까지 갔습니다. 12월 달에도 6% 이상은 갈 거라는 예측이에요. 6% 이상은. 6% 이상을 계속해서 간다면 여러분, 우리 소비자 물가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소비자 물가는 당연히 미국에서 수입하는 수입품은 다 올라간다는 이야기가 돼요. 미국 하는 수입품은.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는 거죠. 우리는 중국하고 교역이 굉장히 많잖아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중국의 생산자 물가가 10월에는 1996년 이후 최고치 13.5%까지 기록하던 것이 11월 달에는 12.9%. 이거는 거대 인플레이션입니다. 이거는 오일 쇼크 같은 인플레이션이에요. 엄청난 인플레이션입니다. 여기서 생산되는 제품들이 대한민국에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생산자 물가 지수라는 게 도매 물가거든. 사실상 도매 물가가 이만큼 오른다는 것은 소매 물가는 당연히 오른다는 거잖아요. 중국의 이쑤시개가 우리나라 이쑤시개 바로 오거든요. 중국에서 생산하는 플라스틱 대야가 우리 바로
뭐 매장에 가보면 다 있습니다. 중국산 플라스틱 대야 다 올라갔습니다. 가격이. 그러면 우리 소비자 물가는 그냥 그야말로 폭등한다는 게 폭등. 어쩌면 말입니다. 한국은행이 10% 확률로 4.6%가 내년 3분기 이내에 나온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더 올라갈 수도 있다 이런 생각까지도 들어요. 그 정도로 말입니다. 우리 물가는 장난 아니거든요. 게다가 여러분, 게다가 이게 해외 변수도 이 정도인데 해외 변수도 여기에 뭐 원자재 가격 다 포함됐다고 치고요. 근데 국내 변수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국내 변수도. 내년에요. 최저임금이 5.1% 올라가요. 미친 최저임금에 미친 최저임금. 최저임금위원회 그 공익위원이라는 사람들 머리가 어떻게 된 것 같아요. 저는요.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내년에 최저임금을 5.1%까지 올립니까? 자영업자들 지금 내년에 가면 다 판판이 나가 죽을 판입니다. 영세기업들 버티지 못할 판이에요. 중소기업들 어려워서 한숨 소리만 나오고 있어요. 이런 데다가 최저임금을 5.1% 올린다고요? 그러면 중소기업들이 버텨낼까요? 아이고 버텨내기 쉽지 않죠. 게다가 말입니다. 내년에 대기업을 중심으로 보면 강성 노조들이 대부분 노조위원장이 당선이 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내년에 현대차건 기아차건 한국조선이든 뭐 이런 데서 임금 올려달라는 데모가 엄청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물가가 이렇게 오르는데 왜 임금은 안 올리나 이렇게 말입니다. 올릴 수밖에 없거든요. 물가가 이렇게 오르는데 왜 안 올리나. 물가 상승률보다 낮아서 되겠느냐.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물가가 오르고 임금 인상하고 또 물가가 오르고 또 임금 인상하고 이게 악순환이 되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부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까요? 정부는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거라고는요. 여러분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정부는요.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정부는 할 수 있는 게 말입니다. 겨우 금리 인상밖에 없습니다. 금리 인상. 지금 금리 인상 내년 1월까지도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하잖아요. 1.25%를. 금리 인상을 해서 물가를 잡아보겠다 하지만 이게 해외에서 금리 인상을 빨리 하지 않으면요. 해외 미국이나 중국에서 물가를 제대로 못 잡으면 이거 만만치 않아요. 게다가 중국과 미국의 어떤 통화 정책은 엇박자로 가고 있잖아요. 중국은 지금 돈을 풀고 있죠. 돈을 풀고 있습니다. 직업 준비율도 낮추고요. 기준금리도 낮추고요. 어쨌든 중국은 돈을 풀고 있고 미국은 또 반대예요. 금리를 올리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통화정책의 기조를 지금까지는 긴축 완화해서 쉽게 말하면 돈을 푸는 거에서 이제는 긴축 축소 쉽게 말하면 돈 풀기가 아니라 돈 죄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년 3월에는 금리를 올리겠다요. 내년 3월에 금리 올리겠다. 여러분 이러면요 우리 금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금리는 더 빨리 올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 금리는요. 이게 우리 물가도 물가지만 미국이 금리를 빨리 올리면 빨리 올리는 만큼 우리 금리는 더 빨리 올려야 돼.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미국은 앞으로 3년간 8차례 올리겠다 했습니다. 8차례. 마치 말입니다. 2014년, 2015년 말이죠. 2018년까지 9차례 올렸던 것처럼 또 금리를 올리겠다는 거예요. 금리를 이렇게 올렸을 때 한국은행은 계속 금리를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금리를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아작날 곳이 천지입니다. 아작날 곳이. 부채가 한두 군데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경제 주체별로 보면 부채가 장난들이 아니에요. 전부 다. 가게는 뭐 사상 최고치, 기업도 사상 최고치, 정부도 사상 최고치. 여기에다 대출 만기 연장 261조 2천억 원.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여기 자영업자들 또 장사도 안 돼. 그러면 자영업자들은 감당할 수 있을까요? 결국 말입니다. 디폴트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디폴트가 나올 수밖에 없으면 여러분 결국 물가는 물가대로 계속 올라가고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디폴트가 생겨. 채무 불이행이 생겨. 그러면 성장은 성장대로 꼬꾸라진다는 거예요. 성장은 성장대로 꼬꾸라진다는 거예요. 성장이 꼬꾸라지면 꼬꾸라지는 만큼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갑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게 결국 말입니다. 저성장 고물가잖아요. 근데 저성장 고물가가 단기적으로 가면 다행일지 모르지만 이게 오일 쇼크 이후나 이런 데처럼 장기적으로 가면 여러분 지금 최악을 경험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최악을 경험할 수도. 오죽했으면 한국은행이 여러분 이런 섬뜩한 경고를 하는 경우가 진짜 많지 않습니다. 예, 경제기관 중에 아주 주요 기관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섬뜩한 경고를 내놓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한국은행이 섬뜩한 경고를 내놓는다는 것은요. 예, 그만큼 우리 경제가 위험 속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금 내려가는 거 보세요. 성장률 내려가는 거 보세요. 성장률이 내려가는 게 여러분 장난 아닙니다. 이대로 가면요. 올해 4%도 좀 어렵다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예, 올 1분기만 하더라도 1.7% 성장하던 것이 2분기에 0.8%, 3분기에 0.3% 올라가는데 그쳤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이게 2%가 아니라 1% 성장할 수도 있는 거예요. 1%. 사실상 여러분, 3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체감 경기는 스태그플레이션 맞죠? 물가는 폭등하고 있고 내 월급은 줄어들고 있고 스태그플레이션 맞습니다. 체감 경기는. 그런데 이게 현실화될 날도 얼마 안 남았다는 거죠. 현실화될 날도. 자칫 잘못하면 작년 상반기처럼 최악을 경험하게 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니까 여러분 한국은행의 섬뜩한 경고는요. 우리가 솔직히 마음에 좀 새겨야 됩니다. 물론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리기 위해서 뭐 금리가 지금 급하잖아요. 그죠? 금리를 올리기 위해서 그 당위성을 만들어내는 것도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거기에 한국은행에서 연구하는 사람들은 최소한 말입니다. 학자적 양심은 당연하고요. 여기에 국가적인 충성도도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은행에 근무하면 최소한 대한민국에 대한 자부심 정도는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분들이 연구해서 내는 거기 때문에 또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자료가 얼마나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지 아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결국 말입니다. 한국은행의 어떤 섬뜩한 경고가 요즘 자주 나오기는 하는데 그 자주 나오는 게 결국 우리 경제가 그만큼 상황이 좋지 않다는 반증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동안은 금융감독원 정은보 원장이 퍼펙트 스톰을 가지고 오랫동안 이야기를 하더니 요즘은 조용해졌습니다. 반면에 한국은행에서 보고서를 가지고 지금 계속 위험하다 이렇게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 우리는 이 말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위기가 터졌을 때 여러분 대응할 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한국은행의 섬뜩한 보고서 어쩌면 우리 경제가 그만큼 어려워지고 있다는 이야기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